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오늘이 7월 7석이래요. 견우와 네. 직너가 만나는 날. 네. 굉장히 애잔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견우는 직녀를 만나는데 시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위로를 해주고 싶은 군이 있습니다. 누구요? 오작교를 만드느라 네. 머리가 벗겨지는 까마귀 까치들,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만나서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너희들이 힘들겠구나. 저는 사실 네. 까마귀 좋아하거든요. 아, 왜요? 까마귀는 이제 서울 쪽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좀 남부에 내려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까말 수가 있을까. 그 까마귀가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보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까마귀를 조금 안 좋아하는 이미지인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머리도 좋은 애들인데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둘기는 어때요? 네. 왜냐하면 도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그 비둘기,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유난히 까치가 많이 살더라고요. 까치도, 네. 까치가 발성이 그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저는. 싸납죠. 예. 오늘 날짜 얘기를 하면서 우상혁 선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상혁 선수가 이제 곧 전역을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전역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자가 물었더니 나는 시간을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만큼 시간에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시간의 힘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가는 걸 아쉬워하기보다는 네. 그 시간을 믿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가 되는 경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경제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 모르는 걸 풀어주실 분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역시 기대가 됩니다. 8월 4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시사 이슈와 우리 사이에 이 아주 먼 우리 사이에 오작교를 놓아주는 남자. 그래서 오늘이 되면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남자. 우리 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까만 옷 입고 있어요. 일부러 까맣게 네, 하고 제가 오셨군요. 한 마리의 까마귀가 되어서 네. 오작교를 놓아줄 수 있는 머리도 되게 까만색이에요. 제가 또 올블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상상하게. 네. 아까 오작교를 놓으면서 까마귀들이 머리가 벗겨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상했어요 잠깐. 네, 근데 죄송해요. 또 피부가 너무 하얘셔서 어쩌면 까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까치가 약간 파란색이 섞여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아이고, 네. 간호사 사망? 첫 키워드는 뭐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러네요.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근무 도중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30대 간호사 A씨가 있었는데 지난달 24일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출근했어요. 네,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1층에 있는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네, 응급실 의료진은 이 A씨에 대해서 뇌출혈 진단을 내리고 처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전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응급실에 이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전원을 했다는 게 이제 병원 측 설명인데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서울 아산병원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숨진 직원의 동료 직원이라고 밝힌 B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 세계 50위권에 드는 종합병원이 응급수술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원 조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 A 씨의 사망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휴가 중이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치와 이 전원 조치까지 내렸다 이런 설명이고요. 이번 일로 좀 의료 부족, 의료 환경 문제 등이 좀 공론화되면서
뭐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를 촉구를 했는데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대 규모 종합병원이 이런 것도 제대로 응급처치하지 못하느냐는 정치권 지적에 조사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이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을 해서 저 정도가 되는 거면 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환자들이 아산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나 받겠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저도 이게 기사 이번에 확인을 하면서 좀 놀랐던 게 그러면은 응급실에 이런 경우엔 갈 수 없다는 건가? 뭐 전화를 해보고 가야 되나? 뭐 서울대병원 처음부터 갔었어야 됐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응급치료가 필요한 뇌경색 환자를 네. 예를 들면 10명 중 2명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종합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일에 대한뇌졸중학회가 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뇌졸중이 국내 사망 원인 4위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좀 높잖아요. 빈도가 높은 질병인데 골든타임이 통상 3시간에서 6시간. 네. 그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질환인데요. 치료 시스템이 아직도 좀 답보 상태라는 게 이제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사실 뇌졸중 센터 부족과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좀 꼽기도 했는데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월 기준으로 215개에 네. 달하는 상황인데 뇌졸중 표준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는 전국에 6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서울과 부산 등 이제 큰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산병원의 장점이라고 계속 홍보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가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 네. 지금 말씀하신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한 3시간 정도 되지만 이 간호사는 뇌출혈이었어요. 그렇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강수현 씨가 두통이 되게 심해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그때 골든타임 15분에 쓰러지면 그 15분 만에 못하면 안 되는 그런 네. 질병인데 네. 병원 안에는 간호사도 치료를 못 받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홍보해왔던 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간호사분들이 이상한 얘기 하던데요? 이게 뭐 수가 때문에 이 신경외과 이쪽에 인력이 늘 모자란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 의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병의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두고 저수가로 인한 수술 기피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과 의사가 원래 줄고 있죠 요즘에. 네, 이분들에게만 사명감을 가지고 뭐 휴가도 가지 말고 밤낮으로 치료에만 전념하라 이런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이렇게 하라고 무작정 또 강요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지역별로 뭐 이런 종합적인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좀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원책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필수 의료 분야라는 게 또 무릇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뭐 의대에서 사실은 뭐 더 수입이 보장이 된다거나 더 유망하고 더 인기가 있는 직종으로 좀 편중된다는 뉴스는 오래 전부터 보셔서 네. 잘 아실 텐데 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강화를 하고 정부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학 드라마 보면 외과 의사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나 뭐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도 뭐 8시간, 10시간씩 하는데 수가 문제로 인해서 그걸 통해 더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택을 어쨌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수익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무래도 좀 무수한 학생들이 의대 시절에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쪽으로 뭐 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 그러면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수가를 좀 표준화 좀 하고 좀 더 좀 현실적으로 맞춰줘야지만 어쨌든 유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또 사명감에 해야 돼. 돈은 비록 못 벌지만 그래도 너가 해야 돼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의사협회에서의 어떤 주장들도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뭐 강제로 마치 뭐 공보위처럼 혹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은 그쪽으로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산병원에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병원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외과 분야 아까 말씀하신 특히나 흉부외과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네. 거기에 사명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서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간호사분까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속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싱크홀. 네.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네.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싱크홀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시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롯데월드 타워가 생길 무렵에 맞아요. 잠실역 주변에 싱크홀이 막 범람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전 우려가 컸던 시기였는데 무섭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싱크홀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핑하러 많이들 가시지 네, 않아요? 이 부근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규모의 싱크홀, 이른바 이제 집안 치마라고 하거든요. 아, 네. 싱크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해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지금 했습니다. 저희 네, 아니,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영상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CCTV가 네. 뉴스에 나와서 봤는데 진짜로 편의점 반 정도가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안 다쳤어요, 사람들은? 다행히 또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진짜 천원이네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던 분도 계셨을 거고 네. 또 이제 인근 숙박시설에 투숙하고 계시던 투숙객들 또 휴가 관광객들이 계셨는데 총 96명이 이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휴가 중에 이거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진짜 날벼락이네요. 사고 발생 후 이제 소방당국 경찰이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금 뭐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파손된 상수도관도 지금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인터넷 같은 문제도 지금 아, 저 약간 밑에 이제 장애 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깔려져 지금 이제 있겠네요. 복구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싱크홀이 발생한 곳 주변이 2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 공사하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홀이 일어난 것과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결과를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일대에서는 사실 올해 초부터 싱크홀이 왕왕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서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 인근 주민들은 이 주변에서 목격한 싱크홀만 올해 들어서 벌써 6번째 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가철인데 지금 이게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게 처음에 그 속초호수 근처에서 싱크홀 생겼을 때 네. 자꾸 발밑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 네. 구멍이 나는 거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 공사 업체가 지난 3월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뭐 물막이 공사만 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네. 싱크홀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위에 이제 무너져 내린 걸 보면은 지금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지반이 있었을 거고 네. 그 위에 이제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흙이 사라진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딱딱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버티고 있었다가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래에 받쳐주고 안에 있는 받쳐줄 모래가 게 없다 없으니까 보니까 어느 순간에 훅 꺼지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엔 모래가 휩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 때도 마찬가지가 있었었던 거고 아. 물이 뭐 빠져나가거나 그 물이 있다 보니까 흐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유실이 되는 거죠. 아. 차라리 흙바닥이었으면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네, 쌓아놨으니까 사실 그거 위험한 거. 어느 정도 버틴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디나 있을 거예요. 서울 시내도 당연히 이런 공동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집안 아래쪽을 투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어.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더라고요. 2014년도 네. 제가 기억을 했는데 석촌 지하차도 집안 치마 사고를 계기로 네. 서울시에서 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아, 땅 있거든요. 밑에. 네, 국내 최초로 이제 GPR이라고 하는데 이게 GPR 요? 지표 투과 레이더. 이제 땅 속에 어떤 건지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 네. 있는 장치인데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 전수 조사를 8년 동안 벌여왔다고 합니다. 8년간 서울 시내에서 발견한 지하 공동이 5,192개라고 합니다. 5,000개. 네, 엄청 많은 수치죠. 이 공동이라는 게 싱크홀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다 보니까 그 구멍 무슨 네. 그런 뜻인가 네, 봐요? 빈 공간, 빈 공간. 네. 오.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발견 건수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네. 2014년에 37개였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전수조사가 시작된 게 이듬해였거든요. 네. 2015년도에 251개로 급증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무려 1104개. 2017년에는 1280개까지 늘어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는 490개 정도가 이제 감지가 됐는데 8년 동안 이 쭉 조사한 조사 구간이 무려 13,049km. 서울시내 이제 지하를 막 이제 다닌 거죠.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되는군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7, 8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뭐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이어져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그쪽 관련 업계, 건설업계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지하철,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 공사라던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엄청 123층 높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롯데월드 당시 이제 아주 큼직한 뭐 SOC 공사라던가 뭐 건물 공사가 물리면서 네. 거기서 일어난 이제 그 싱크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인 규명으로 지목이 되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완벽하게 그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뭐 적지 않은 시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8년 동안의 조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특수 장치도 개발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뭐 빈 공간 관련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보니까 인천에서 저렇게 구멍 났더라고요. 저 사진이 네. 비 와가지고 인천에서 싱크홀이 도로 한복판에 저러면 이제 뭐 차 막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차들이 움직이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그냥 아예 뭐 톱으로 자른 것처럼 전체가 이제 가라앉은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집이 이렇게 툭 하고 네, 떨어지는 굉장히 경우도 큰 있고. 공간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커다라면 이제 싱크홀이 있고 보통 이제 작은 것들은 포트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포트홀? 한 번씩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부분이 꺼져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 차가 손상이 일어나는 쿵 하고 떨어지는. 네네. 오. 저는 심지어 그래서 바퀴가 펑크 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래쪽에 모래 부분이 유실이 됐는데 아스팔트가 버티고 있다가 이제 과적이 보통 문제라고 하죠. 큰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 무게를 못 버티고 훅 꺼지는 거. 특히 비 오는 날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수분과 함께 토양이 유실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전수조사 끝났으니까 안전하다의 개념은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도시에서 해야겠죠. 네.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 조금 기대가 되는데 네. 마지막 키워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화 대전? 영화 대전. 네. 말 그대로 이제 영화 잔치가 올 여름에 빚어진다. 네. 아, 저는 그 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나 싶은 순간 좀 네. 이해를 못했어요. 경주처럼 어어. 영화 경주처럼 네, 영화 아니 저는 대전. 전쟁 영화로서 대전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개그할 결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결심을 아주 단디 못 보셨네요. 단단히 네. 하셨어요. 예. 이 영화 대전을 사실 이제 불씨를 당긴 게 네. 최근에 개봉한 한산해전,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네. 한산용의 출연입니다. 개봉 8일 만에 300만을 돌파를 했고 네. 이제 어제 수치가 300만이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하면 더 더 늘어났을 늘어나겠죠? 겁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3일 만에 100만 명을 추가한 건데 상당히 페이스가 빠르죠. 네. 명랑 후속작, 명랑이 2013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한참 됐어요. 이렇게 오래됐나 싶더라고요. 그 후속작인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던 네.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죠. 한산해전을 다룬 영화로 배우 박해일 씨, 헤어질 결심 출연했던 배우 박해일 씨가 출연하는데 여기서 좀 TMI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순신 장군이랑 생일이 똑같습니다. 오. 네. 4월 28일. 4월 28일. 오, 또 4월 28일을 아시는 분이. 여기 감사합니다. 예, 4월 28일. 명랑이 제가 몇 명 관객 수가 얼마였는데 찾아봤는데 1,761만 명을. 네, 아마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 네. 탑5 안에 제가 기억하기는 1위였던 것 같은데 예. 과연 한산이 이 넘을 것인가? 이것을 깰 수 있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가 오히려 명량보다 더 좋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네. 어쩌면 또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름은 한산도 대첩을 그린 한산이지만 네. 영화관은 결코 한산하지 않더라. 보통 이제 영화 흥행이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서 아, 맞아요. 이제 한산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영화 흥행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네.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던가 찾아보니까 전작에 있었던 어떤 뭐
과오라던가 네. 전쟁에서도 보완점을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대폭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얼마나 매 눈으로 봤는지 네. 실제로 영화에서 뭐 전쟁씬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네네. 팩트 체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최민식 배우의 이순신 장군, 네. 박해일 배우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제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 네. 장군 이제 3편을 할 삼편장? 거잖아요. 네. 그 지당, 덕장, 용장의 차이래요. 그래서 음.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제 꼭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연관돼서 사실 이런 영화를 따라서 네. 우리 또 한국사에 관심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제 역사도 같이 알면서 어떻게 그려낸지까지 보게 되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그거 하자고요. 그럼 재원쌤 더 왔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산만 있으면 대전이 아니잖아요. 네.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영화가 또 최근에 네. 개봉했잖아요. 그 새로운 세계관 창출. 네, 최동원 감독 되게 뭐 흥행으로서는 뭐 국내 내노라한 감독 중에 한 캐스퍼 분이신데 무비에서 1등이잖아요. 외계 플러스 인이 사실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또 개봉을 하는데 이제 1부가 개봉을 한 상황이고 용의 출연이 또 지금 아주 흥행에 아주 속도가 그러니까요. 붙은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화 bi상선언하고요. 네. 아, 저 오늘 보러 영화 갑니다. 헌트가 네. 합류해서 이제 올여름 극장가가 거의 4파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상선언도 출연진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거의 올스타 그러니까. 올스타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거의 뭐 실존 배우 거의 뭐 마블 같은 느낌. 까네 남자와 네. 까네 여왕 옆에 이병헌 씨. 심지어 이제 감독이 이제 한재림 한재림 감독, 감독이잖아요. 더킹과 이제 뭐 관상 등을 만든 아주 유명한 감독이신데 메가폰을 잡았는데 네. 모두 칸 영화제 초청작입니다. 네. 비상선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나왔고요. 맞아요. 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배우가 처음으로 감독 데뷔작인데 이 영화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이 돼서 화제를 모았고 기립박수 받았다면서요. 당시 이제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거기 참여해서 너무 이제 상기된 얼굴로 인터뷰하는 제 화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잠이 오겠냐면. 네 얼마나 또 배우로서 커리어를 밟으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또 영화를 만든 게 얼마나 본인들 입장에서 기념비적인 일이겠어요. 네. 상당히 되게 뭐 화기애애했던 기억이 봤던 건데 두 영화의 여름 이제 대작 2라운드는 이제 수백억 원 제작비가 네. 들어간 것 외에도 누적 관객 수가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재림 감독이. 이분들의 어떤 이 능력 한번 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재 배우가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 흥행 성적을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상 나오는데 한 번 안 해주나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지 이거 있어야지. 네. 둥둥둥둥 하면서 네.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을 때 이거 배틀을 많이 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정재 성대모사는 제 나이 또래 남성들에게 항상 이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암살에 나오는 이정재 씨도 하는 거예요? 이 몸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몰랐거든, 차차 이것도 풀어내는 좋은데. 거. 예, 이제 한 몰랐어. 번에 다 풀어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요거 짤 언젠가 한번 쇼트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헌트를 보고 나서 네. 또 이제 이정재 배우의 새로운 매력을 네. 또 발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 합쳐가지고 저희 네. 쇼츠 한번 하는 걸로. 쫙 3분 동안 네. 3인 3색 김성훈의 네. 이정재. 아 뭔가 이렇게 좀 사자우를 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뭔가 굉장히 후련한 기분이 느낌 좋네요. 아침부터. 네.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배우가 네. 감독도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역시 한국은 이런 데 좀 차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잘한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배우도 연기도 훌륭하다. 너무 잘하고 네. 감독도 네. 저는 사실 이정재 씨는 모래시계 네. 이정재 씨 그 너무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야죠. 네. 그 모습이고 정우성 씨도 사실 그런 누아르에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모습인데 둘이서 비트 또 나오나요? 어떻게 엄청 절친이잖아요. 비트까지 안 가요. 비트까지 안 예상 그 가능한 건 되게 안 해.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뭐 나는 꿈이 없었다. 뭐 그런 또 대사가 있는데 또 차차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태양은 없다. 얘는 네. 젊은 청춘이었는데 아저씨가 돼서 나타났다고. 네. 태양은 없다의 아저씨 버전이라고 헌트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극장에 걸릴 수 있다니까 OTT만 보지 않고 그렇죠? 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서로 얘기하도록 하죠.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우리 김현우 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아침에 제가 신문 보니까 영끌족 싹 사라져 뭐 이런 밑에 영끌족 싹 사라져 그 밑에는 뭐였냐면 네. 주식을 뭐 팔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위아래로 기사 배치를 그렇게 했나 몰라요. 의도적인가? 네, 그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 빅투 사라져, 영끌족 사라져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소장님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바빠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로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고민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돈 문제라는 거는 없어서 고민인 거고 그다음에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이거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없거든요.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음의 위안? 그러는 거. 그냥 사실 뭐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뭐 미래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겠죠 네. 하고 내 힘든 걸 한번 토로하고 그거에 대한 위안 얻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보자 이 짚으러 가시는 분도 많아요. 맞죠. 그게 그죠? 그 앞날을 맞춰줘서 가시는 게 아니고 네. 이 얘기를 어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 네, 병원 가서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아내 모르게 투자를 했다. 아휴, 어디다 얘기를 할 거냐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빨리 어떻게 메꿔놔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올라올까요? 근데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아니면 이제 걸려서 몰래 투자했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들켜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정답이 있으면은 누구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이제 그런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하소연과 그걸 이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그래서 또 원래 해결해 줄 겁니다. 그 무속신앙을 예. 우리가 과거에 사실 사회에서의 카운셀러 역할을 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뭔가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네. 하지만 우리 소장님은 네. 분명히 용하게 잘 알려주실 거라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좀 그 여쭤보려고 교주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는 소장님이 아니고 네. 교주잖아요. 우리 교주님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너무 네. 바쁘셔서 상담을 좀 안 하신다고 해서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약간의 좀 안타까움이 있긴 왜 이렇게 합니다. 감시하죠? 나 김현우 소장님한테 굉장히 집착해요 요즘에 이덕수 씨. 제 전화 받으실 거죠? 혹시 받지마 그룹 안에 저장된 거 아니죠? 코로나 네.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아, 집착해요 이덕수 씨가 남자들한테. 아니요, 제 사람이다 싶은 우리 5명의 우리 전문가 그룹은 좀 이렇게 제 사람인 것 제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가시면 전화 올 거예요. 잊지 이러는 거 아니죠? 않으셨죠? 뭐 저리. 무서워. 네, 미절인데 미절이. 예. 아닙니다. 자, 오늘 사실 주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두의 네. 관심사죠.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예.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그 연금 구조 개혁에 서둘러야 될 시기다. 이렇게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상훈 사회수석 비서관이 이제 연금 개혁을 공론화해야 된다. 이제 촉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네. 네.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수 개혁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표현을 할 때 길게 하면은 뭐 시간 잡아먹어서 그런지 줄여가지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모수개혁 그러면 네. 우리가 연금을 뭔가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네. 일부분만 건드는 겁니다. 그 일부분이 뭐냐면 보험료, 내고 있는 보험료와 그다음에 나중에 받을 연금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험료를 뭐 더 많이 낼 것이냐 네. 혹은 나중에 가서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좀 낮출 거냐 아니면 연금을 받는 시기 지금은 이게 쭉쭉쭉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65세가 되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65세가 아니라 뭐 66세로 늦출 거냐 7세로 늦출 거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살짝 집으로 따지자면 한 도배나 장판 바꾸는 정도? 리모델링 정도 하는 요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와 이제 상반되는 게 구조적인 개혁이에요. 구조 개혁은 뭐냐면 아예 뜯어 고치는 거죠. 연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하는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네,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적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믹싱해가지고 심지어 여기에 퇴직연금 같은 약간 반사적 제도 같은 이런 것들도 합쳐서 전체적인 틀
틀을 새로 아예 짜는 게 이게 거의 뭐 재건축의 네. 수준이죠. 이런 게 이제 구조 개혁인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이제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 것이냐, 혹은 나중에 가서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냐, 언제 네.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움받을 용기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아니 버려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의 뭐 흠씬 두들겨 맞고 버려지는 네. 그런 정도까지 사실은 네.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연금 개혁이 아닐까 싶어요.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 세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낸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적게 받는다. 아니면 늦게 받는다. 네네. 아니면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합친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합친다까지 하면 공무원, 군인 뭐 그 표까지 다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의견 수렴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5년 안에 못하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절대 제가 봤을 땐 못합니다. 이건 어지간한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실 그냥 연금 개혁 뭐 부처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냥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택 관련된 공급에 대해서 주택 네. 관련 정책을 펼칠 때도 굉장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네. 그냥 상시 있어야 되는 기구로서 연금 개혁을 늘 고민하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런 구조 개혁은 한 정부에서 끝내기는 왜냐하면 거의 여담인데요. 불가능해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 많이 하지도 않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어. 세종시 표는 그냥 끝난 걸로. 네. 네.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 연금을 받으시던 가입이 되어 있으시던 분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단의 어떤 사실 개혁이라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세대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그들의 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렇죠. 필연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네. 개혁들을 하다 보면 이게 세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네. 이런 네. 갈등 구조로 나타나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네. 이번에 이야기한 건 보면 이제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기 내에 초당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가능할까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야를 막론하고 네. 모든 당을 막론하고 그냥 공통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손을 못 댄 거고 그러고 이제 그 방향은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정 안정화, 그러니까 연금이 쌓여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뭐 고갈된다 이런 소리들도 있는데 그 재정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수 개혁,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을 것이냐, 더 받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합의가 됐어요. 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더 네. 받긴 받아야 더 되는데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쵸. 그 차이는 아마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여 쪽에서는 3%포인트 올리자. 그러면 야 쪽에서는 야 5%포인트는 올려야 돼. 그럼 뭐 그 중간쯤에서 4%포인트로 그럴 정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올려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이미 다 확실하게 된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방향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겁니다. 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기금, 네. 이 재정을 안정화할 것이냐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노후 소득 보장, 우리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의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어서 그 재정 안정화는 필연적인 거긴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시기를 늦출 뿐. 뭐 결국은 궁극적인 개혁의 방향에서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네. 늦춰줄 수만 있다는 거. 네. 물론 초당적 합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요렇게 지금 분위기로 가다가는 개혁이 아니라 야 이거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좀 뭐하지 않냐. 예. 살짝 만지기, 수정, 보완 예. 뭐 이런 쪽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형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사만 맞은 거죠. 아. 6개월 뒤에는 시술 정도로만. 6개월 뒤에 다시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그 대목이 뭐였냐면 예. 지난 대선 후보 토론할 때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네. 제가 얼굴 모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이어로 PDD 묻는 소리가 들렸어. 왜냐하면 우리 제작진이 계속 김현우 소장님하고 안철수 의원과 굉장히 유사하다, 닮았다. 방금 전에 진짜 닮았어요. 네. 딱 그. 살이 좀 더 쪘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는 거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아, 이게 쇼트를 몇 개 할까 봐요. 예. 이게 이런 프로그램 최초로 이런 성대묘사부터 시작해서 얼굴 묘사는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이고. 똑같이 보이네요. 네. 아, 부끄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연금 개혁을 계속 어젠다로 밀고 있었는데 네.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지금 이재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토론을 할 때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저한테 안철수 의원. 네, 토론을 할 때 얘기한 거잖아요. 네. 필요하다고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네. 그러면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럼 합의한다고. 공론화에만 그 이제 원칙적인 거는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맞아요. 아주 세부적인 네. 부분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우선 군인이나 네. 선생님들은 은퇴하시면 받는 월급은 뭐 굉장히 좀 적게 받는 편이지만 네. 연금이 빵빵하니까 네네네. 뭐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면 그 집은 걱정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군인으로 이제 퇴역하셔서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직장 다니다 은퇴한 엄마 아빠 있는 집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국민연금을 받아봐야 음. 뭐 많이 받으시면 뭐 50만 원,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20%가 안 된다고. 아 이게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산재했는데 일단 소득 대체율 20%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엊그제 그 보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 보험연구원은 국가기관이에요? 예, 이 보험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내놓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타이틀 가장 첫 번째에 그 이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앞표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공적연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건 검토를 했다,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좀 약간 강조해야 부각되게 되는 거네요. 강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네. 그럼 그 소득 기준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약간 이상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냈었던 비용 대비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20%다 이것만. 예. 소득 지출이 20%.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걸 확인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저희들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 모르니까. 네, 못 받는 거니까. 그럼 지금 받고 계신 노인분들의 소득 대체율을 검토를 해봤을 때 어떻게 맞냐?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빵이겠죠. 아, 그럼 뻥이겠죠. 빵이겠죠. 그런데 노인분들 중에는 안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아니, 그걸 왜냐면- 통계 안에 넣는다고요? 넣습니다. 이게 오. 1988년부터 어. 국민연금이 포함이 됐는데 맞아요. 네네. 포함이 됐는데 이분들부터 완벽하게 가입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연금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15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1988년에 58세이신 분이 야 내가 15년을 어떻게 내냐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그때 당시에 5년만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고 해줬어요. 그쵸?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때부터 넉넉하게 한 10년, 15년을 부을 수 있던 분 그리고 나서 60세가 되신 분은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하고 많이 아, 받으세요. 100만 원 네. 넘게. 네,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70%예요. 소득 대체율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5년 내다가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을 거고 그렇죠. 이분들을 다 섞어가지고 내면 자 국민학교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고. 6학년까지의 평균 키를 내봅시다라고 한다면 163cm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는 키가 큰 6학년 초등학생들의 키를 재봤더니 이렇습니다. 근데 5, 6학년만 재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20%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구분을 해야죠. 연금을 얼마나 내셨느냐. 5년 내신 분 따로, 10년 내신 분 그렇죠. 따로, 15년 내신 분 따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라는 아주 자극적인 숫자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평균의 함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해서 기사를 쓰기에는 조금 지면이 부족했나요? 요즘 인터넷 기사가 지면이 있나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갖다 기사를 붙였어요, 뭐 그냥. 보도 자료를 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취재나 아니면 자료가 없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요것만 놓고 쓰다 보니까 그럼 소득 대출이 이렇게 나죠? 실질 네. 소득 대체율은
그러면 사적연금 준비해야 되겠네라는 네.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그런 의도도 부분. 좀 있네요, 그 안에. 네, 그런 포인트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공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많이 국민연금 받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완해 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공무원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그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속된 말로 빵빵하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돈이 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월급은 적게 줄게. 하지만 월급 많이 적게 줬죠. 노후는 나라에서 책임질게. 책임져 줄게. 의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월급은 그대로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데 이 노후에 대한 연금 자체도 별로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아. 국민연금보다 덜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는 돈 대비해서 효율 있죠. 아, 그럼 계속 적립을 하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이 내는 그 기여금 자체가 커요. 아.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만 내잖아요.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임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15%, 14%뭐 이렇게 내거든요. 아,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는 많이 거예요? 냅니다. 그런데 국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직장인들과 다른 점은 직장인은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따로 있죠. 네. 근데 공무원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라는 이 공적연금이 합쳐져서 공무원연금이라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럼 퇴직금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오. 이렇게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큰 돈, 뭐 노후를 보장할 정도의 큰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돈을 감안해 보면 이게 노후가 보장이 되나? 그리고 수익비를 따져보면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효율이 국민연금보다 낮아졌어요. 아. 그럼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네.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거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통합하는 게 제가 만약에 공무원 입장이나 뭐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 오히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퇴직금을 따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거는 퇴직수당도 좀 공정하게 따로 챙겨주고. 해야죠. 그런 게 이제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건들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제안하신 분 보니까 퇴직금을 주자.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정이 조금 영향을 받더라도 퇴직금을 주고 이 국민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가려면. 그게 그나마 음. 가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은 강남에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을 그렇게 열심히 묻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만 한 이게 없다. 노후연금 노후 대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적연금은 이제 투자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렇죠. 얘는 딱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는 만큼. 내는 만큼 보장해주고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낸 돈이 100이라면 나중에 가서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 낸 돈이 100인데 받는 돈이 100이다. 그러면 이제 물가같이 다 이제 이 계산을 해서요. 100대 100이니까 이건 수익비가 1이에요. 네. 근데 사적연금 그냥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들은 수익비가 1을 못 넘습니다. 본 적 없어요. 예, 왜 못 넘냐면 당연하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객들의 돈을 100을 받아다가 수수료를 띄니까. 수수료 떼고 자기들도 먹고 살고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불려드렸는데 보관도 했고요. 네. 이제부터 드릴게요. 안전하게. 대신에 한 100을 냈지만 80 정도 받아가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금액은 좀 늘어날지언정.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가상승률까지 물가상승률까지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8이에요 평균. 거의 2배 가까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열심히 보여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평균 1.8이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1.8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을수록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네. 많이 내면은 2배도 안 되는 구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낸 돈보다 많이 받아요. 질문. 네. 그러면 구멍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서 지금은 그러한데 네. 독실 씨는 저는 못 받는다고. 그치 이렇게 열심히 부어봤자 못할 거다 못 못 받을 받을 거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이게 구멍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많이 주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적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주니까. 보험료는 적게 내고 받는 돈은 많으니까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적게 받았는데 어떻게든 열심히 굴렸지만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 설계됐을 당시에 사실은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막 베이비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럴 때 막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88년. 뭐 네. 그때 조금 끝났을 때쯤이지만은 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서 야 앞으로는 식량난에 허덕일 거야 하는 저 맞아요. 국민학교 때 그걸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3명이었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너무 애가 많으니까. 아, 야 지금은 완전 애국자. 네. 그러니까 네. 저희 3남매인데 네. 그러니까 3남매 바글바글한 집 친구들은 약간 뭔가 잘못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뭘 이렇게 보면
많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은 거의 딸 아들 보려고 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어딨냐 해서 지금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적게 낳자 네. 이런 기조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늘 인구 구조는 많이 날 거야. 제발 예. 뭐 줄이지 못해서 지금 힘들 거야 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국민연금 제도인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줄 알았더니 늘어나다가 통도 아니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주 잘록한 허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서스 인구론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그걸 왜 배웠나? 뭐 이런 생각을. 의미 없는 걸 했어. 그러니까 이론은 선진국일수록 이론이었고. 더 안 낳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수명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네. 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3세 정도였어요, 남녀. 근데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80세가 넘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기대 의료비 수명이 그렇죠. 아주 높죠. 진짜 100세 시대가 예전에는 야 무슨 100세까지 살아 사람이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면 텔레비전 나왔어요. 100세 되시면 할머니, 맞아요. 할아버지 나오시는 뭐 장수 프로그램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제는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100세 넘기는 할머니들 많으시고 그리고 뭐 지하철 타면 노약자석에 기본적으로 앉으려면 한 그래도 외관상 80세는 이상 되셔야 저 얼마 전에 콘서트 갔는데 102살 되신 할머니 콘서트 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정하세요. 네.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까 받는 돈은 낼 사람들은 적어지는데 받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지다 많고, 보니까 오래 받고. 어쩔 수 없이 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래도 구멍 나요. 저희는 내는 것보다 못 받을까 봐의 걱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해도 이거를 징징대기에는 음. 우리 아래 세대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말이에요. 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양해? 미안해서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는 돈을 사실은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돈을 노인분들도 일부 섞여서 받아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내는 연금을 내가 받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거기에 섞여서 젊은 세대들의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로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5년마다 이 재정을 확인을 하는 게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은 언제쯤 재정 수지가 고갈된다. 꺾여서 고갈될 것이라는 네.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미래를 새로 짜야 돼라는 네. 건데 늘 고갈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언제 고갈됐냐? 5년 전에 계산했을 때는 2060년이었는데 네. 5년 후에 계산해 보니까 2055년으로 당겨졌네. 막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 우린 못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지 이대로 가면 못 받습니다는 아닌데 네.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를 이대로 가면 못 받습니다로 해석해서 나오는 게 그럼, 문제라는 거죠. 아니 고갈되면은 떨어진다는 건데 고갈되는 거랑 그게- 못 받는 거랑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고갈된다라는 거의 전제는 이대로 가면 고갈됩니다라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학생 4학년인데 취업을 아직 못한 대학생 4학년이고 지금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벌어요. 버는 친구가 이 있어요. 친구한테 너 이대로 가면 결혼도 못 하고 차도 못 사고 노후 준비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똑같아요. 그 사실이면 어떡하죠? 이 친구가 가슴이 이대로 가면이라는 전제를 갖다 붙여놓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취업도 친구는 하고 취업도 하고 소득도 그렇죠. 늘어날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늘었는데 200만 원 버는 직장에 취업했어요. 너 이대로 가면 결혼은 하겠지만 노후 준비는 못해. 그럼 이 친구가 승진도 하실 것이고 네. 아니면 다른 곳에 이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계라는 건 뭐냐 하면 이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이대로 갔을 때 수익률도 이대로고 수명도 이대로고 성장률도 이대로 간다면을 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전제를 하냐? 이 전제는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달라지는 건 희망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연 10%를 달성하고 수명은 확 줄어가지고 다 70세에 사망하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대로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꾸자. 준비하자 이건데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서 야 뭐야 여기서 다 멈추는 거죠. 야, 요런 거네요. 지금 출산율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몇 년이 되면 인구 저격에서 망한다. 사라진다. 근데 그 전에 당연히 대책을 세울 거다. 후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이게 55년에 고갈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역산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으니까 55세에 고갈되면 빼기 65 1990년대생들이 65세가 되면 제로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주 좋은 타이틀 재미난 타이틀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90년대생부터는 연금 못 받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아, 타이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 뉴스 기사 찾기는 뽑을 수가 거죠. 있죠. 네. 89년생은 그럼 연금 받겠냐 이거예요. 고갈됐는데 그때부터 못 받는 거고 89년생이 아니라 80년생도 마찬가지고 75년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2055년이 되면
모두 다 못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90년대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층과 노년층을 가르기 해버리는 거고 갈라치기 그래서 하는. 세대 갈등이 생겨요. 왜 의미 네. 없이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청년이 어디까지가 청년이라고 보는 건 뭐 법적으로 OECD에서 정한 나이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누구든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왜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랑 지금도 똑같은 지방 거고요. 도시 소도시 가서 청년회 들어가면 청년 회장은 다 60대 맞아요. 70대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 국민이 고민을 해야 될 공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일으키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좀 건설적인 쪽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김현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지부 관계자 설명이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지금 기금 소진 시까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지금의 연금 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 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예. 국민연금에서 노력하는 거 뭐냐면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열심히 불리는 거. 뭐 어떻게든 수익률을 조금.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끔 불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연금 개혁에도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연금 운용에도 좀 건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본부장님 못 찾아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예를 들어 그 뉴스 기사에 국민연금 수익률 올 상반기에 뭐 마이너스 몇 % 이렇게 나오면 네.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야, 내 돈 받아가다가 그렇게 운용할 거면 차라리 날 줘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차라리 날 줘라. 내가 불리게 네. 차라리 날 줘라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기금 혹은 다른 펀드의 운용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수익은 국민연금이 늘 잘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조금만 해도 수익이 많이 나고. 네,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짝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따라붙는 기사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연봉이 어떻다느니 네.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을 잘 운용을 하려면 엘리트 분들을 모셔야 되고 네. 연봉을 수십억 주면 어떻습니까? 잘 굴려주면 그만인 아, 건데. 수십억 주고 몇백억 불려주면 뭐. 아이고 그러면 그쵸? 감사한 건데 네. 여기를 자꾸 그런 포인트로 공격을 하면 연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재들을 사적인 펀드에서 빼나갑니다. 여기에 유수의 엘리트가 있네. 잘하네. 잘하네. 그러면서, 야. 네. 더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무조건 더블로 가요. 국민연금도 운용했어? 네. 어유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자산운용사로 오시면 지금 받는 거에 3배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타이틀 걸어놓으시죠.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뭘 하셨던 분이 와가지고 김현우 소장님. 뭐 초청. 자금 운용을 한다. 그러면 사적인 펀드에서는 굉장한 타이틀이에요. 그 지혜로운 그쪽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싹싹 다 빼가는군요. 아, 3배 준다고 해 이도시 씨 몰입해. 지금 3배. 눈이 바짝바짝해졌어. 그러면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네. 이거를 뭐 사명감에 국민연금 운영하면서 사명감에 하십시오 이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 사명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 55년이 되면 고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갈이 되기 전에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네. 들어오는 게 많다가 들어오는 게 이제 적어지면서 꺾어지는 요 네, 구간이 네. 있는데 요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지만 꺾어진다, 나갈 돈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줄어들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돼 있다면 네. 그때부터 2030년쯤부터는 막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의 자산 비중을 줄여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세워놓은 계획인데 아, 줄여나가겠다고 하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 큰일 났다. 시장 안 좋은데 국민연금 니들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어? 뺀다는 이런 나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팔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떤 질타를 받든지 간에 원칙을 하나 세워놓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표심에 의해서 이게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우리 노후가 불안해지거든요. 공단에서 우리 소장님을 대변인으로 해서 브리핑만 한 10번만 하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미 혹했거든요. 저도 완전히 지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호도당 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김현우 소장님을 대변인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 전문가 수십억 주고 데리고 가도 아니, 괜찮습니다. 요 세치의 혐여는 제가 봤을 때 몇백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그 메인은 네. 트레이 잡스 네, 3.0이라는 목요일 걸 꼭 기억을 고정. 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자,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노후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지인분하고 네, 얼마나 필요할까. 음. 내가 60세 정도 은퇴를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사망할 때까지 한 10억이면 될까요? 네. 30년 5억이면 남았네요, 될까요? 아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제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 아하.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냐면 아프지 않는다. 아, 무조건 아프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늦게까지 일한다. 근데 사실 프리랜서들이 좀 대부분 그렇게. 왜냐하면 모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아프고 안 쓰고 버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아, 건강이 최고긴 해요. 네, 안 아프면 병원비 안 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벌어올 자신이 없으면 아프지 마. 제가 했는데. 그것도 맞네요. 네. 아니 뭐 아파서 병원비를 쓰나 안 아파서 안 쓰나 똑같으니까 몸혹사하지 말고 아프지 마.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다들 걱정하는 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된다. 네.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노후 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노후가 됐을 때 처음에 60세에서 한 70세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80세, 90세 이렇게 되면 생활비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해야 될 구간은 한 60세에서 70세, 75세 요때. 좀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돈 좀 많이 모아놓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택시 기본요금. 탄탄한 안전장치 그런 네. 거라고 생각을 기본 합니다.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조금 더 얹었다가 이게 얹은 게 안 되면은 기본 요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상호 보완해야지 뭐가 더 좋다로 방향을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이제 하나 빠르게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지금처럼 가지 않고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미래에 기본소득 제도가 같이 나와서 어. 적어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가지고 싶어요. 싶어요. 예.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너무 솔직해가지고. 네. 예. 자 오늘 김현 소장님과 이야기 쭉 나눴네요. 네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차 풀어보자고요. 예.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투자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믿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실 예. 걸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주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